네,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목이 약간 잠겼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우선 2018년 비트코인 가격 폭등 조작됐었다. 2017년 불장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미 교수진 이제 분석된 내용이다 해서 이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난 튤립 파동, 이제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그 튤립 파동 있었죠. 최초의 버블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버블 사건, 이런 것들 지난 역사로 되돌려 봐서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이걸 제 시각으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랑 그 다음에 넷플릭스, 아마존 등 현존하는 사실 미국의 그 IT 기업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 차트를 보면서 XRP 관련 내용과 함께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우리가 국가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지막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정치색을 띠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한번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018년 비트코인 가격 조작됐다라는 이제 미 교수진의 분석이 있는데,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폭등기가 하나의 계정에 의해서 조작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페넥스의 계정 하나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기사를 보고서 제 지인 중에도 비트코인 이제 거품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또 정말 오랜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2017년에 그 굉장히 불장이 비트코인이 왔었죠. 이렇게 2017년에 불장이 왔었고, 거의 해서 10분의 1 가격 근처까지 거의 빠졌었죠. 2천만 원에서 한 8분의 1 정도 가격이 빠졌었는데, 보고서에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의 조작자가 누구인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연하죠. 이게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계정이 하나의 계정에서 조작됐다는 것도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비트코인 버블이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가격 조작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계정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계정과 여러 거래소에서 조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조작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조작은 사실 조금만 알고 이 시장에 대해서 자산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자산시장이라는 거에서 조금만 안다고 하면 모든 자산시장은 사실 조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왜냐면 얼마 전에 2018년, 17년에 JP 모건도 실제로 은을 매집을 할 때 은시장에 이제 은 선물 시장을 조작을 해서, 종이은이죠. 그거를 공매도를 계속 쳐서 은 가격을 엄청 떨어뜨린 다음에 실물 은을 매집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실물 은을 전 세계 50%를 매집을 할 때 그냥 매집을 하면 당연히 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실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은으로 계속 이제 선물 가격을 이제 은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격을 이제 계속 숏을 치겠죠. 해가지고 떨궈서, 그래서 결국에는 현물을 매집하는 이런 이제 조작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역대급 조작인데 사실 조용히 묻혔죠.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은 더 심하죠. 모든 자산시장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세력이 조작을 당연히 합니다. 가격을, 호재가 아무리 나와도 가격이 안 올라가고, 호재가 나오는데 가격은 계속 바닥이고, 물량은 계속 말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 매집을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매집을 하는데, 그거를 안다고 하면 사실 이 기사 자체가 조작자 누구인지도 찾지도 못하고 급등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산시장에 투자를 만약에 하는 초등학생이 투자한다 그래도 아마 초등학생조차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든 자산시장은 조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산시장에 버블이 있고, 그럼 사이클이 존재를 하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따라서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에서 이쪽에서는 안 사다가 여기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가나? 좀 안 믿다가 역시 아니네, 빠졌죠. 또 올라가면 하다가 우와 진짜 가나? 이제 1억 가는구나 하고 이때 사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이때 거래량이 터지죠. 자산시장은 이렇게 사이클로 가격이 싸면 안 믿다가 이제 올라가면 믿어서 사는데, 대부분의 이걸 만드는 이유가, 과열장을 세력이 이런 조작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 첫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시장 자체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점차 파동을 그려가면서 점차 안정화 단계로 가기까지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건데, 계속 우상향을 시킨다고 하면 모든 개인과 작은 세력들이 다 탈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물량을 누가 받아주고, 그러면 모두에게 기회를 가면 이 시장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대다수가 이 시장을 안 믿어야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나중에 정말 올라갔을 때 자기들이 대부분의 유통 물량 및 주도권을 주고서 조금씩 세상에 풀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자기들이 컨트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일직선으로 우상향은 안 하겠죠. 그래서 이런 파동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고점을 만들어서 일부 대중에게 여기서 일부 물량을 넘겼겠죠. 그래서 이익 실현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나 XRP 리치 리스트를 보면 상위 지갑 중에 대다수는 사실상 여기서 안 판 지갑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여기서 팔지도 못하겠죠. 왜냐하면 팔았다고 하면 비트코인 이 자산시장 자체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물량 자체는 잠궈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팔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셨을 거고, H채널님 방송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되니까 아마 보셨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했지만 자신들의 모든 물량을 여기서 다 매도를 해갖고 이익 실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제 팩트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 단순히 이 시장을 가격 조작을 해서 버블을 만들고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빼고 여기서 다시 또 그 이익 실현한 거에 일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또 매집을 또 하겠죠. 이래서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당연히 모든 시장에 이런 파동이 있는 거고, 당연히 아까 얘기 드렸는데 일직선으로 못 가잖아요. 모두한테 기회를 주면 모두가 다 할 텐데, 그러면 뭐하러 자산시장이 있어요? 의미가 없죠. 당연히 주도권을 쥐고 가려면 상당수의 물량을 세력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힘들게 해서 대중들과 그 다음에 여러 작은 세력들 것들을 다 씨를 말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이 기사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마치 이런 거예요. 미국이 어디랑 전쟁을 했는데 미사일을 썼대더라. 이런 얘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격 조작은 어떤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진짠데 가격 폭등이 있고 조작이 되고 이거 사기 아니다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기인 거와 가격 조작과는 굉장히 별개의 문제예요. 모든 자산시장이 가격 조작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작이 있다 그러면 사기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정리하면 모든 자산시장에는 거품과 그 다음에 세력 가격 조작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튤립법을 잘 아시죠? 이제 네덜란드에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튤립을 이제 해외에서 들여왔는데 이게 이제 구근 자체 이제 그 심지죠. 그게 굉장히 비싼, 너무 이쁘고 영롱해 가지고 이게 비싸게 계속 하다가 가격 자체가 막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튤립이 너도나도 가격이 비싸져서 모종을 막 비싸게 거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08년도 때 그 금융 위기 있었죠. 서브프라임. 그게 이제 신용 위기인데, 이제 신용이 낮은 데한테 계속 뭔가 한도를 주고 해갖고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신용이 없는 스트리퍼 같은 분들도 정말 집을 세 채씩 갖고 있고 이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대출도 거의 80~90%까지 나왔었죠. 근데 이게 그 서브프라임 잠깐 얘기를 드리면, 그런 대출 채권에다가 거기를 보증을 쓰는 거에다가 또 그걸 담보로 또 파생 상품을 마련해서 팔고, 그 다음에 그 파생 상품을 담보로 또 파생 상품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를 몇 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브프라임이 그렇게 막대하게 터지고 뭐 리먼 브러더스나 망하고 막 AIG나 막 이런 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태가 생긴 건데, 역시나 이게 튤립 버블이 최초의 버블이라 하는 거 왜 그러냐면, 단순히 튤립만을 그냥 비싸게 팔고 너도나도 튤립을 막 키우고 해갖고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정식 증권거래소가 아닌 술집에서 열렸는데, 거래에서 현금이나 현물 구금 필요 없이 내년 4월에 지불한다, 그때 구금을 배달한다는 계약서로 끝낼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에 어떻게 보면 선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파생상품을. 그러니까 튤립 파생상품이죠. 그냥 사실 지금 내가 튤립이 없어도 먼저 내년에 내가 튤립 할 테니까 지금 먼저 돈 줘라, 아니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구근을 배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엄청난 탐욕이, 그냥 단순히 너도나도 튤립을 키웠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 붕괴가 안 일어났을 텐데, 결국에는 파생상품이 이제 만든 문제가 이거에도 터진 거거든요. 2008년에도 똑같거든요. 그게 사실상 그 부실담보 채권에다가 거기다가 묻고 더블러가를 안 해서 거길 담보로 또 다른 걸 파생상품 안 만들고 또 거기서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 정도로 안 터졌을 텐데, 결국에는 그 월가 엘리트들이 그냥 돈 버는 거에 너무나 돈을 쉽게 벌고 하니까 매일 밤 막 술 파티를 하고 너무 즐거우니까 계속 그렇게 돈놀이를 한 거예요.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죠. 왜냐면 그렇게 망하면 은행들은 구제를 해줘야 되니까 정부가 대부분의 은행을 구제를 해줬고, 그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갔고, 결국에는 그 중에 책임진 금융 엘리트는 아무도 없고, 그냥 돈은 돈대로 벌고 책임도 안 지고, 결국 돈은 누가 손해봤냐면 대다수의 대중의 세금으로 그냥 다 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버블 관련된 얘기도 다시 돌아오면, 튤립 버블의 이제 붕괴의 부분도 결국에는 그냥 튤립만 단순히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정말 크게 붕괴를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도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최초의 그 주식과 최초의 증권거래소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뭘 했냐라고 하면, 이게 단순히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나 지식이니까, 검은 금이라 그래서 향신료를 남미나 이런 데서 받아다가 이제 유럽에다 판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되니까, 막 400% 나고 뭐만 하고 하면 돈이 막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너도나도 검은 황금의 욕심에 65척의 배가 항해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러 회사가 생기고 서로 경쟁하게 되자 곧 원산지 향신료 가격에 거품이 발생을 해서 6년 만에 100%나 치솟았으나, 반대로 유럽에서는 향신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겠죠. 이제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그 공급이 많아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당연히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수요가 그걸 못 받쳐주니까 화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과다 경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이제 결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인도 회사를 쭉 결성을 했는데, 이래서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갖고 뭐 너도나도 투자를 한 거죠. 이제는 네덜란드에서는 뭐 어느 누구도 동인도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총리의 하녀, 상인들, 심지어는 인접국 프랑스, 영국들도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배당을 주겠다는 종이를 나눠주고 해서 이게 세계 최초의 주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덜란드 이제 동인도 회사가 운영 방식도 최초의 증권거래소, 이래서 주식 양도하고 이제 주식을 서로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난 건데, 주식 열풍이 1690년경에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런던 시장에 지분 거래량을 치솟았고, 네덜란드에 비슷한 파생 상품이 거래되기 시작해요. 여기도 또 파생 상품이 등장을 하죠. 늘 이제 파생 상품이 문제인데,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하기를 파생 상품은 합법화된 금융 살상 무기라고 할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이따 마지막에 이제 나라가 또 파생 상품을 권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런 주식 열풍을 이용해 정부의 빚을 주식 형태로 바꾸려는 목적으로 남의 회사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채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돈 대신 지분을 넘겼고, 회사에서는 남미 지역권과 무역 독점권을 줬다. 그래서 남의 회사를 필두로 셀 수 없는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모으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아무런 뭔가 없는데 그냥 돈 끌어 모으려고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회사 주가가 10배 가까이 뛰고, 근데 그런 버블은 언제나 이제 폭락이 일어나니까 이때도 이제 또 폭락을 했죠. 그래서 이때 네덜란드에서는 40개 이상의 회사가 느닷없이 설립되어 주식을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버블이 있을 때 너도 나도 이제 시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랑 좀 같이 비교를 하면, 비트코인이 2017년에 불장이 오고 나서 정말 수많은 아이코를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여러 잡코인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상장을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당시에 봤던 여러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 등장하는 새로운 코인을 홍보를 하고 아이코를 팔고 하는 수많은 사실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때 보고 되게 사실 저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저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지금 파국으로 치닫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보면 뭐 이게 이제 약간 여담인데, 제가 유튜브를 뭐 지금 한 3-4주 정도 해서 굉장히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지 구독자 수가 빨리 이제 늘어서 수익 창출이 됐어요. 근데 수익 창출이 해보니까 뭐 영상을 한 편 만드는데, 한 편 만들어서 올리면 뭐 사실 5,000원, 만원 이 정도의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영상을 하나 하는데 준비하고 하는 시간과 대비하면 최저 그 인건비보다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물론 구독자가 더 늘어나면 요거보단 낫겠지만, 아직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구독자나 조회수가 작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암호화폐 관련 정보나 뭔가 분석을 하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직업이 없고 전업으로 이거를 하시면, 사실상 이거 해가지고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직접 해보니까 몸소 체험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뭔가 아이코를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떤 광고를 하고, 좀 약간은 도에 지나치는 뭔가 도덕적으로나 좀 위험한 뭔가를 하시는 일들이 한편으로 이해는 조금은 가요. 물론 그게 절대 옳다라고 전 생각은 안 해요. 전 절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뭐 유시민 씨가 이제 2017년 이게 버블이다, 튤립 버블로 이제 단순 비교를 하셨는데, 이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드리면, 이런 이제 기사와 이제 맞물려서 이때도 사실 버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하락을 했죠. 버블이 꺼졌다, 튤립 버블이 끝났다고 하면, 튤립 버블은 산업이 아니고, 산업이 1차 산업에서 2차 뭐 증기 산업 넘어가고 3차 인터넷, 그 다음에 4차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튤립 버블 자체는, 튤립 파동 자체는 그냥 그 시대 산업군 안에 있었던 버블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튤립 파동은 한번 일어나고 나서 다음에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 다시 튤립이 뜰만한 산업군에 대해 그 격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지금 뭐 수많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여러 개, 아마존부터 해서 뭐 정말 전 세계 웬만한 뭐 중국 나라도 하고 지금 모두가 다 뛰어드는 정말 제4차 산업혁명에 있는 AI나 뭐 5G나 블록체인이나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는 핵심 그 코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군에서 버블은 존재하지만 튤립과는 다르게 버블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의 버블과 폭락은 있어도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폭락을 했어도, 여기서 폭락을 했는데 여기서 안 팔았어요. 그럼 1000불이었죠. 근데 빠진 게 237불, 거의 5분의 1 토막 났죠. 망했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2014년에 사가지고 14년이죠. 거의 4년에 해서 정확히 4년만 들고 있었다고 해도 몇 배죠? 거의 18배예요. 예, 1000불이니까 18배. 여기서 18배예요. 그러니까 버블과 버블하고 그 다음에 버블이 일어나는 산업 섹터가 저무는 섹터인지, 버블이 일어나는 그 산업군 자체가 그 산업이 구조가 아예 변동하는 시기에서 존재하는 버블인지,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이 기술 자체나 비트코인이 버블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튤립 파동이라고 비교를 한 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선생님 시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여러가지 진보적인 옳은 가치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모두가 다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역시도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 산업군, 왜냐하면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그 다음에 이 산업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면 그냥 여기서 폭락을 하면 튤립 버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을 보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단편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버블은 모든 자산시장에 존재를 한다. 버블은 존재를 하고, 이때도 버블이 아마 미래에도 버블이 있고 또 빠질 거예요. 어느 정도.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 올라가고 나면 이런 식으로 뭐 아마존 차트처럼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는 이제 정말 급속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여기도 뭐 많이 올라갔죠. 막 거의 8배 올라갔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지금처럼 막 18배 막 리플 XRP처럼 막 50배 100배 이런 식의 상승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모든 자산시장에 버블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버블은 그냥 그 산업군에서 버블이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산업군 자체가 다음 세대로 패턴이 아예 변해가는, 그러니까 3차에서 4차로 넘어가는 산업혁명에서 있는 버블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는 다우 이런 지수인데요. 다우 지수가 1915년에 55지수 55포인트에서 지금 한 60년 정도 만에, 60년이 아니죠. 60년이 더 됐죠. 거의 15년부터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됐네요. 해서 28,000, 지금 거의 정고점을 해갖고 계속 고군 행진 중이죠. 사실 근데 이게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봐요. 뭐 내년에 꺾일 수도 있고 뭐 내후년에 꺾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죠. 뭐 당장 내일 꺾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이건 이제 넷플릭스 차트야. 넷플릭스 비교적 이제 근래인 2003년부터 넷플릭스가 거의 1불도 안 했죠. 뭐 이때 거의 1,000원 했네요. 1,000원 하던 넷플릭스가 지금 33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300불이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존도 거의 2,000원 하던 게 1,500원, 이제 2,000원 하던 게 지금 거의 뭐 1,800불이니까 200만원이죠. 200만원. 네, 200만원. 200만원 정도가 하는 건데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애증과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 XRP를 보면 뭐 이런 차트 모양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산업군은 이렇게 발전하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잘된 기업을 보니까,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살아남은 기업들을 보니까 이렇게 주가 상승을 하고 잘 됐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재 똑같아요.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일반 주식시장보다 사이클이 훨씬 더 빠르고 지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10년, 20년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몇 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오면, 이게 몇 년 전에는 사실상 여기에 XRP가 나오기 전에 딴 게 있었어요. 시총 3위에 딴 것들이 있고, 근데 결국에 초반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살아남은 거는 뭐 비트코인, 그 다음 뭐 라이트코인 몇 개를 빼고 새로운 것들이 대부분의 이 시총 상위 자리를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여기서 없어질 수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런 아마존이나 지금 넷플릭스 차트에서 보듯이 이런 우상향을 하고 자산시장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블록체인, 그 다음에 암호자산시장이 성장을 할 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실 공부를 하셔서 확신을 갖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이거 된다라고 하면 이 중에 올바른 거에만, 이 중에 실제로 사업을 잘하고 이 중에 실제로 가치가 부여되고 세상을 어느 정도 정말 파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에 투자를 하시면, 우리가 이런 모양의 옛날에 돌아가서 투자를 하는 거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존이나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것도 보면, 예전에, 지금은 구글이 모든 걸 다 먹었지만 검색 초반 시장에는 구글은 정말 어디서 투자 받아야 됐던 시절에 뭐 야후, 라이코스 이런 것들, 아마 그런 거 쓰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썼었고,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엄청 잘 나갔어요. 근데 야후는 이제 지금은 거의 회사를 다 정리하고
아마 알리바바 주식 산 것만 이제 굉장히 대박이 나서 좀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상 구글이 다 먹고 있고 뭐 라이코스, 야후 이런 것들 다 인수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정말 여기서 투자를 어디에 하셨는지를 잘 보고, 본인이 저는 사실 이쪽 아래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시고, 나 이거 진짜 가치 있어서 내가 여기 공부 정말 해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투자를 하셨으면, 그런 코인은 그 분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하시고 시장과 방향성 맞다고 하면 시총 상위로 5년 뒤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정말 초대박이 나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저는 XRP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하루에도 일정 시간을 들여서 XRP의 새로운 업데이트나 그 다음에 XRP가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세계 정세도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 코인에 투자를 하셔야 이렇게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주가의 흐름에 우리도 부합돼서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코인에 만약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XRP로 돌아오면, 지금 뭐 XRP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들이 뭐 이제 수요일 때, 아마 저도 조만간 수요일 때 라이브로 방송을 보고 좀 내용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떤 또 빅 그 뉴스들이 있고 뭘 많이 준비했을 것 같아서 보려고 하는데, 재밌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지금 가격이 막 너무 낮다고 해서 여기에 너무 자신의 온 정신과 왜 가격이 안 오르지에 매몰되지 마시고, 여러가지 그 리플사가 만드는 가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존도 가격을 보면 여기서 거의 뭐 100불에서 6불까지 빠졌어요. 그럼 뭐 거의 10분의 1도 더 난 거죠. 10분의 1도 막 났어요, 아마존도. 이것도 버블이고 이것도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이 다 존재하고 되는 거거든요. 정말 횡보도를 하고 하다가 이때부터는 쭉 올라갔죠. 물론 저는 미국의 지수가 10년간 쭉 올라간 데는 뭐 이때부터 양적 완화도 있었고, 좀 트럼프 정권 때부터는 올라간 이유는, 저는 미국의 그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그냥 미국이 자사주 매입, 소위 말해서 그 자뻑이라 그러죠. 자기네 그 돈 번 걸로 세금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 세금 낼 돈 줄인 걸로 그냥 자사주 매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회사채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좀 이제 좀 복잡하고 있는 여담의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코인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뭐 XRP에 대해 주로 얘기를 드리긴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향후 3년 5년 뒤에까지 회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제도권에 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시장에서 확대되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필요성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측면으로 보면 저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뭐 금융 섹터나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서 망하지 않고 앞으로 뭐 10년, 20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20년까지는 모르겠고, 한 10년 정도는 앞에 미래를 예상한다 그러면 확장을 할 것 같아요. XRP는 역시나 그렇고, 뭐 비트코인 캐시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우지안이나 그 다음에 비트메인이 보이는 행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캐시도 분명히 한 섹터를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할 걸로 보고 있고, 라이트코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오스 같은 경우는 저도 투자를 하고 있고 좋아하는 코인인데, 여기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봐요. 이거는 좀, 그래서 플랫폼 부동산으로 보고 있어서 역시나 좋게 보고 있고, 좀 궁금한 거는 중국 이제 국가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미국 코인이긴 하지만 뒤에 이제 백단에 자본이 또 중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중국 이제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기술평가원인가 해서 리오스는 맨날 1등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되게 궁금한 내용은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코인은 역시나 거래소, 세계 최대 거래소 코인이죠. 굉장히 하나의 뭔가 그 화폐, 이제 거래소들의 화폐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앞으로의 자산시장 토큰화가 됐을 때 뭔가의 한 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SV도 역시 이제 분산돼서 나온 건데 잘 모르겠어요. 스텔라는 이제 저 역시도 뭐 투자를 하고 있고, 리플 XRP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그런 코인이죠. 여기도 이제 IBM하고 뭔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절반 수량 자체를 소각을 또 과감하게 했죠. 저도 좋게 보고 있고, 트론은 잘 모르겠어요. 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에이다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아래 것들은 이제 저도 잘 제가 관심을 사실 안 두고 있는 것들이라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 투자를 하실 때 가급적이면 요번 상승장 때 그 아래에 있는 정말 확실하다고 본인이 공부해서 확실한 코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듣고 뭔가 코인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공부를 해 보시고, 한번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건 시총 상위 10위 정도가 확률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편입을 해 보시는 거 생각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모든 산업은 성장을 해 나감에 따라 초반에는 강자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3차 때 인터넷이 뭐 닷컴 버블일 때도 초반에는 강자가 없어서 뭐 야후나 뭐 라이코스부터 여러 개가 그 춘추전국 시대로 난립을 하다가 구글이 평정을 했죠. 웹브라우저나 이게 평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4차 산업이 넘어가면, 이때 구글이 망할 거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구글이 이미 AI 4차 산업에 이미 막대한 자본으로 다 투자를 하고 괜찮은 스타트업 다 인수하기 때문에 구글은 또 4차 산업에서도 역시나 맹주 자리를 떨칠 거라고 봐요. 이제 확고한 자리를 떨칠 거라고 보는데,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10년 정도 됐죠. 비트코인 태동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초반에는 굉장히 난립을 하고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향후 10년 뒤에는 이미 10년 동안 다져놓은 네트워크와 제도권에 편입된 거, 자본력이 쌓인 거, 여러 가지들의 이제 힘을 받아서 이 다음 10년부터는 이 순위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막 여기서 80%가 다 갈리고 하는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지난 산업들에서 똑같이 다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들이, 애플도 그렇고, 이미 3차 산업에서 살아남은 애들 같은 경우 4차 산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은 이제 핸드폰 판매가 줄어들고 아이폰이 이제 정점에 다다르니까 애플 TV 등 통해서 넷플릭스와 경쟁을 하려고 컨텐츠 사업자 플랫폼으로 또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PC 마이크로소프트 판매하다가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죠. 다 4차 산업 관련된 걸로 이제 포지셔닝 이동을 한 건데, 그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산업에서 한번 이미 자리 잡은 애들은 이미 한번 알박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한번 자리를 잡고 나면 이 다음 10년에는 여기서 몇 개 떨어져 나가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대부분 여기 남아있고 물갈이가 별로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시총 상위들을 한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고요. 이게 또 굉장히 저도 재밌는 얘기인데, 단독 기사라고 났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개인 투자자 파생상품 진입 규제 12일부터 완화된다. 이게 정말 웃긴 건데, 파생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뭐 10배 레버리지 써서 그냥 한 방에 깡통 대고 한 방에 막 도박이에요. 한 방에 뭐 10배 먹고,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거를 앞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2011년 시행된 시장 건전화 조치로 인해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규모가 66조에 달했으나 작년에 낮아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66조 1평균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굉장히 이제 괜찮았는데, 수수료가 우리가 금융사들이, 금융 마피아가 수수료 먹기가 이제 너무 힘드네. 돈 쉽게 벌었는데 돈 쉽게 버는 게 너무 줄었어. 너네들이 매일 가져와서 돈 그냥 다 갖다 꼬라박아 주던 게 너무 줄어서, 이제는 앞으로 한국의 카지노, 만약에 한국 카지노라고 하면 외국인이 들어가는데 그냥 한국인도 들어오게 해줄게 라는 식으로 파격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전문가 뭐 투자를 해서 예탁금이 이렇게 개인 투자 500만원, 2천만원, 일반 투자자, 그리고 뭐 사전 교육시간 30 이런 식의 이수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절반으로 낮추고, 여기 또 굉장히 귀찮은 거를 30시간을 1시간과 3시간 대폭 줄였대. 그냥 이거 틀어놓고 유튜브 틀어놓고 뭐 하면 되겠네요. 그냥 바로 당일날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완전히
도박판인데, 도박판은 카지노는 51대 49라도 되지, 이거는 거의 절대 이길 수 없는 판이거든요. 돈 많은 거에 못 이기죠. 당연히 그냥 올라갈 거에 배팅을 해도 그냥 올라갈 거에 배팅하는 애들이 많으면 떨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 없는 판인데, 이거를 12월 2일부터 시행된대요. 이게 정말 빠르게 또 완화를 해주는 건데, 이게 이번 세법 개정이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진입시키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금융위원회가 금융마피아끼리 서로 자기들 좀 힘들다고 하니까 개미들 좀 여기다 모아줘 라는 식으로 밖에 안 보여요. 왜냐면 정말 자산시장이 저평가돼 있고 이런 도박판이 아닌 괜찮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야 되는 4차 산업에 앞으로 정말 스마트머니가 이동하고 해외에 정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등의 스마트머니들, 괜찮은 이제 기관들, 좀 빠른 기관들이 돈이 가는 쪽에는 업비트나 이런 데는 우리가 투자하려고 해도 업비트 신규 안 열어주죠. 뭐 농협 가서 통장 만든다고 하면 지금 통장 안 만들어준다 그러죠. 대포 통장 뭐 암호화폐 한다건 그런 말 꺼내지 말라 그러고, 이런 데는 투자를 절대 못하게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에는 지금 투자를 하게 해주잖아요. 오히려 등을 떠밀잖아요. 이게 제가 이따 얘기 드릴 국가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정말 그냥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게 정치적으로 뭐 지금 우리 대통령을 믿지 말아라,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오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 와도 그 아래 그동안의 마피아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왔다고 해서 4년 동안 못 바꾸거든요. 그게 바꾸려고 정말 노력은 하겠지만 못 바뀌어요. 그게 역시나 금융마피아가 이런 식으로 해먹는 건데, 우리가 이게 예전에 그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그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독일 그 배상금 문제랑 채무 때문에 엄청난 국가부채를 지고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그래서 마르크화를 엄청나게 이제 독일이 찍어내게 돼요. 그 돈을 이제 갚으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낸다? 그러면 100만 마르크를 갚기 위해서 100만 마르크 찍어내서 그거를 미국이나 한테 주면, 미국이 돈 많이 찍어낸 걸로 주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만 마르크 빚 자체가 찍어낸 만큼 불어나서 그만큼을 다 줘야만 그 빚을 청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근본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 많이 찍어내면 마르크와 돈가치 떨어지니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독일이 이걸 모르고 돈을 찍었겠는가? 여기서 이제 나라를 우리가 너무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독일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배상금이나 빚 등을 독일이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산 신청하는 거죠. 개인 회생 신청하듯이 해서, 안 그러면 우리 망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세계한테. 그렇게 놔야 세계도 얘네들이 진짜 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망하면 우리가 수출해야 될 나라도 없어지고 유럽이 붕괴되면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데, 자유시장 경제에 안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도 그 채무 부담금이나 이런 걸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도스 플랜인데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정책 판단을 한 건 독일 정치 엘리트들이 했던 건데, 독일 정치 엘리트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제 국민들은 빵 한 조각도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예금만 하면서 서민들이, 중산층이 돈 모아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화폐 가치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떨어지게 되면 그냥 자기는 거지 되는 거잖아요. 거의 그냥 거지가 되는데, 돈 모아놓은 건 다 휴지고. 근데 엘리트층은 그때 당시 어떤 걸 했냐라고 하면, 말은 국익을 위해서 국가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꺼냈다고 하면서, 엘리트들은 뭘 했냐라고 하면 돈 찍어내기 전에 대출을 엄청 받아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싹 다 매입을 해요. 막 금이나 이런 것들 다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막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막 찍어낸 다음에 마구 풀린 돈으로 대출금 그냥 다 갚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1억인 게 지금 1,000원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실물 자산만 다 가져간 거죠. 이런 식으로 엘리트들은 실제로 그 국민들을 원하고, 이게 국익이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채무를 탕감하기 위한 대의다라는 식으로 하고, 대의에 이 정도의 숟가락 하나 얹는 거는 괜찮아,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한 정치자금으로 내 이런 뭔가 돈을 좀 마련해 둬야 돼, 이런 아마 명분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은 여기서도 엄청난 부를 취한 거예요. 이때 대부분 이제 기업들 역시도 기존에 있던 채무가 엄청 많았는데 기업가들도 화폐 가치가 떨어진 기회로 그동안의 빚 전원, 빚져서 이제 회사 그 기기나 뭔가 그 설비 같은 걸 엄청 늘려놓고 뭔가를 했겠죠. 그런 것들을 쉽게 빚을 다 청산하고 또 낮아진 화폐 가치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있으니까 해외에다 또 수출을 엄청 해가지고 근로자는 또 싸게 고용을 할 수 있겠죠. 해서 국민들만 돈 다 잃고 중산층도 몰락을 하는 이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한테 미국이 와 얘네 이 정도까지 나오네 해가지고 배상금도 깎아주고 돈 빌려주는 도스 플랜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유럽 수출 시장인 핵심인 독일이 무너지는 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도스 플랜 진행을 한 건데,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공황으로 인해서 또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보호무역주의를 진행을 해서 수출에 의존하던 독일은 또 다시 이제 경제 불황이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히틀러가 이때 또 먹고 살기 힘들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서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독재를 하죠. 이게 이제 요새 시대랑 또 맞물리는 거예요. 요새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에서도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4인 가족 자살, 2인 모녀 자살 이런 기사 요새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의 사회 시그널 지표인데 앞으로는 내년에 더 나올 거고 훨씬 더 심해질 거거든요. 지금 해외 같은 경우 남미는 뭐 독재 정권 나오고 유럽에서도 지금 완전 극우 정당들 나와가지고 지금 나치 같은 이런 느낌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식의 뭔가 과감한 뭔가 정책을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역사는 돌고 돈다고 지금 옛날에 이런 역사가 지금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국에서도 진보나 보수 정권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진보나 보수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전 중도 성향의 이제 정치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진보나 보수나 모든 정권에 있고 지금 우리 사회의 엘리트 정치인들은 다 기득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누가 덜 나쁜 놈이냐 이거는 사실 정치에 무관심한 게 제일 나쁘기 때문에 정치는 덜 나쁜 놈을 고르는 거다라는 이제 명언도 있지만, 어차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득권 세력은 어차피 대중들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위에서 뭔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보 같은 경우는 표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포퓰리즘을 할 거고, 보수 같은 경우는 또 극단적인 정치색을 띄어갖고 또 그런 식의 표를 얻을 거예요. 근데 둘 다 기득권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정치 혐오를 자꾸 유발을 해서 뭔가 정치 이런 것들 흐리는 행위,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남녀 성별 간의 분장. 늘 나오는 게 이제 82년생 이제 김지영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여자들만 힘드냐 이런 이제 남녀 간의 젠더 이제 대결 구도.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조장. 나이 세대 간에 너네는 꼰대고 너네 우리 세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지, 너넨 부동산으로 돈 벌었지, 이런 세대 간의 조장. 그리고 자본가는 나쁜 놈이라는 기득권의 프레임. 결국에 기득권이 자본가 나쁜 놈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대중한테 주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표를 얻죠. 하지만 지들도 기득권인데 지들 돈은 뺏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리를 하면, 정치색은 누구나 자유고 중요하지만 기득권은 우리를 위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득권은 언제나 그들만을 위한 뭔가의 플랜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을 몇 세에 받는 것부터 준비를 하지만 미국도 지금 연금 사회보장기금을 늦추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아마 국민연금 받는 시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점자 우리도 금리가 낮아지죠. 또 연준이 금리가 오면 당연히 제로 금리까지 갈 건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이 더 이상 어디 안정적인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이 고갈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금 고갈이 일어나니까 기금을 늦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 협의한다는 뭔가 뉘앙스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돈인 세금인 그거는 강제로 뛰어가서 기득권이 마음대로 연금은 늦게 주겠죠. 하지만
자기네들은 늘 어디 부동산 개발 호재 소식 통해서 미리 투자해서 돈 벌고 이런 것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이 정부에서 나오는 기사나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것들 지금 맨날 얘기하죠. 한국 경제 기조 확실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다. 정부의 소득 주도 정책 괜찮고 잘 되고 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지금 소득 주도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요. 다 힘들고 한국도 역시나 같이 힘들어요. 근데 한국만 괜찮고 뭔가 이렇다고까지 오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만 너무 잘못됐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정부가 내는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되고, 우리 자산이나 우리의 생명줄이나 우리 가족은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뭐 아르헨티나 어디서 은행에서 돈 출금 못하게 하고 뭐 난리 났죠. 근데 한국조차도 금융위기 오고 정말 만약에 극단의 상황으로 막 남미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힘들어지면 내 돈을 정부가 컨트롤하는 상황으로 안 가리는 보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암호자산 같은 경우도 거래소에도 두지만 제가 하드월렛에도 두는 이유가 사실상 못 믿겠는 거예요. 사실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미래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금이죠. 금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지금 금 보유량으로 지금 전 세계가 싸웠던 시기가 100년인데 역시나 앞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안 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정말 수출이 떨어지고 지금 뭔가 외화가 고갈이 돼 갖고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으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다 몰수하거나 락 시킬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죠. 이제 물론 당연히 한국이 그 정도까지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 정도까지로 예상은 안 하지만 저는 모든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보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인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들 카이로스의 모습은 무척이나, 제우스의 아들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무척이나 독특하다. 그래서 앞머리는 숱이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 신화. 그럼 정말 오래된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이라는 건데, 이거 이제 얘기하고 들어가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 신화 때 이때부터 어떤 뭐 곡물 시장이든 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늘 기회가 존재했었고, 그걸 잡은 사람들은 부를 취했고,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화 등장인물의 모습은 대부분 은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의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쉽게 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기회를 왔을 때 본 사람은 잡고 싶으면 잡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뒷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 없는 이유,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걸 잡으려고 하면 뒤에서 못 잡는 거예요. 뒷머리 못 잡고 여기 날개가 있어서 쉽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안 잡으면 나중에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산시장에서 제가 이제 뭐 XRP를 좀 얘기를 비워드리면,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봐요. 이때가 기회인데 이때 가가지고 잡은 사람들이 태반이죠. 이때는 못 잡고, 이때는 기회가 있을 때는 앞머리를 내줘서 잡을 수 있는데 이때 못 잡고, 이때 가가지고 뒷머리에 잡으려니까 안 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날아가 버리고 이때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라고 보았다. 정말 오래된 신화에 나오고 정말 오래된 어떻게 보면 역사책에 존재하는 거에도 이런 자본시장의 기회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또 손에 들고 있는 거 저울과 칼인데, 이것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저울과 같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칼과 같이 날카로운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기회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정말
저울과 칼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불안하죠.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하면 가격보다는 리플사가 만들어내가는 가치, 그 다음에 리플사가 또 수많은 은행들과 협업을 하는 기사들, 여러 가지들을 보고 이때 리플사는 가치를 올려나가고 있는데 가격만 안 오르는 거구나. 내가 그러면 가격에 뭔가 매몰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가치를 보고서 이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울질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했어요. 이때 또 나눠지겠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도 칼날, 용기를 내서 이때 딱 결정을 해갖고 사야 되는데, 이때 또 진짜 누가 추천해줘서 리플사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이때 시대도 바뀌는 것 같고 괜찮은데, 이래서 명확한 칼날, 그러니까 명확한 이때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사질 못한 거예요. 이러면 역시나 기회의 신은 날아가 버리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과 자기 스스로의 공부와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시장 자체가 그만큼 너무나 어렵고, 왜냐면 그런 기회를,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거기다가 판단을 또 해야 되면 자기가 공부도 해야 되죠. 거기다가 또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의 자산의 굉장한 부분을 또 투자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걸 하기가 쉽겠어요? 당연히 어려우니 대다수의 99%의 대중이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누구나 쉽게 가격이 비싸니까 가치가 있구나 하는 이때 대부분 사는 거거든요.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자산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결정을 만드는 그런 반대되는 성향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때 두렵고 하기 때문에 못 사요. 대부분 못 사죠. 대부분 저는 사실 XRP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 더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모르죠. 그럼 100%는 모르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에 제가 공부한 거나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나에 대해서 이거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만큼 확신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못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산시장에 누가 저울질을 하고 칼날 용기를 갖고 이런 것들은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단히 본인이 시장에 눈을 뜨고 전체적인 세계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XRP 리플사가 최소한이라도 뭘 하는지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서 찾아봐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이게 리플사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네. 얼마 전에 또 어떤 기업 인수했어요. 그 기업 인수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이라도 사고를 해보시는 게 투자를 해갖고 돈 벌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는 해서 돈은 벌고 싶은데 나는 여기에 시장 할애를 해가지고 할애를 해서 공부는 하고 싶지 않아 하면 그건 이미 탐욕이고 그거는 이미 요행인 거죠. 요행은 늘 파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요행은 요만큼 벌 수는 있지만 요행으로 많은 돈을 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거나 뭔가 정말 우주 갔다 오거나 이렇게 돼서 되지 않는 한 사실상 못 버텨낸다는 거죠. 못 버텨내요. 왜냐면 자기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자신이 시장에서 돈을 벌 거라, 돈을 난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시는 게 일단 또 투자의 첫 번째 마인드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 스웰이 11월 이제 요번 주죠.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하는 걸로 아는데, 이틀간 한번 이제 방송 내용도 좀 보고 어떤 것들 또 빅 호재들을 우리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 CEO께서 준비를 하셨는지 좀 이제 저도 좀 주목해야 될 것 있다고 하면 한번 방송으로 해당 소재로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XRP는 가격 부분은 지금 요번에 만약에 제 개인적으로는 스웰이 지나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스웰 때 올라가든 아니면 스웰이 지나서 올라가든, 스웰이 11월 끝나고 12월에 올라가든 아니면 내년 1쿼터에 올라가든 시간을 좀 두고서 그냥 지켜보세요. 왜냐면 이 가격대에서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조바심 나고 뭔가 팔아야 되시는 분은 이미 자신이 대출을 받거나 그 돈이 급해서 그러신 분들인 경우에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떠나시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을 좀 아직 공부가 안 되셨다고 하면 두고 지켜보시고, 리플사가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요번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XRP 유동성이 폭발을 해가지고 올라간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이때도 XRP 유동성이 폭발하고 뭔가 XRP에 정말 큰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2008년 비트코인도 폭등기에 계정에서 조작됐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되는 시장이고 3차에서 4차 넘어가고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먹을 게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와서 세력이 이 시장을 그래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펌핑이 이 정도 일어나고 하는 거는 리플사가 만들어낸 그 지금 현존하는 가치와 연동해서 이만큼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냥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가고 했던 것들은 세력이 리플사가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여기에 가격을 펌핑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가격이 만들어 놓은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리플사 가치가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세력이 그냥 누르고 있는 거고, 세력이 눌렀다가 자신들이 스위치 딱 떼고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때 수익을 취하고 하면 되는데, 다만 모든 시장에 그 세력이 존재하고 하지만, 다르게 얘기를 이제 지금 다른 알트 같은 경우에 펌핑이 한 번씩 있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그 코인 자체의 회사가 만약 가치 있게 일을 안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부실하다고 하면 세력 역시도 그 코인 자체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중도 가치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기 때문에 기사만 보고 그 회사의 코인의 활성도만 봐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요새 같은 시대에 금방 탄로나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거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아요. 왜냐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만들어갈 그림이 없기 때문에 세력이 거의 더 이상 체류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잡 알트들한테는 세력도 빠지면 정말 꼬꾸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XRP도 지금 단기적으로 만약 가격이 펌핑하고 하는 거는 XRP 유동성하고 정말 미세한 관계도 있고 하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정말 큰 상승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관관계가 그 정도까지는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XRP에도 당연히 세력이 존재하고 금융 세력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지금 하나의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사의 그냥 가치에만 집중해서 보면 되고, 가치에서 집중해서 보면 가치가 올라가는 데는 당연히 세력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파도에 몸을 맡기고 그냥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투자 아직 그 처음이시고 또 투자 마인드가 없으셔서 좀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긴 페이스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어슴새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또 꼭 아끼는 지인이 있다고 하면 투자 마인드를 알려주고 싶은, 경제 관념이나 그 다음에 경제를 바라보는 눈 같은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고 하시면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